대리전 양상으로 치러진 타이완 총통 선거에서 친미, 독립 성향의 민진당이 승리하면서 미국 대표단이 타이완을 방문했습니다. 중국은 타이완 선거 결과를 부정평가하며 독립은 죽음의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은 전쟁이라며 올해로 끝나는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를 계속해 나가는 등 인적, 물적 자원을 총력 투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기업 퍼주기라는 일각의 비판은 거짓 선동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영재고나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가운데 한 달에 150만 원 이상 고액을 사교육비에 지출하는 비율이 일반고에 진학하려는 학생의 고액 지출 비율보다 최대 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이 민원인 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지인을 동원해 민원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유일임 위원장이 정보 유출이라며 수사 의뢰를 예고한 지 3주 만입니다. 경찰은 민원 사주 의혹도 별도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相信台湾，相信人民，我们继续走下去，拼下去，好不好？ YTN 뉴스앤 이슈 이어갑니다. 토요일 치러진 타이완 총통 선거에서 친미, 독립 성향의 집권 민진당이 승리했습니다. 중국은 타이완 선거 결과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타이완 독립은 죽음의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제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태현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먼저 이번 총통 선거 결과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집권당인 민주진보당, 즉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16대 타이완 총통에 당선됐습니다. 직선제 도입 이후 2000년부터 8년 주기로 정권이 교체돼 왔었는데 이번에 12년 연속 집권에 새 장을 열었습니다. 40%를 득표한 민진당은 친미 성향으로 독립을 추구합니다. 친중 성향의 국민당 허유이 후보는 34.5%를 득표했습니다. 91만 표 차이로 패배했습니다. 중도 노선인 민중당의 커원저 후보는 26.5%의 득표율로 끝까지 선전하며 세력을 키웠습니다. 네, 또 총성격인 입법위원 선거도 함께 실시됐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민주진보당은 입법위원 선거에서는 113석 중 51석을 얻어 과반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국민당이 이보다 한 석 많은 52석을 얻었습니다. 민중당이 8석, 무소속이 2석을 가져가며 의회는 여소야대가 됐습니다. 8년 전과 4년 전 민주진보당이 과반 의석을 무난히 차지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입니다. 특히 민중당은 정치나 독립구호 대신 민생 문제에 집중하며 20, 30대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오랜 양당 구도의 균열을 내며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됐습니다. 2024년 지구촌 첫 대선이었던 이번 타이완 총통 선거에서 라이칭더 후보 당선 이외에 또 눈에 띄는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개표 시스템이었는데요. 일일이 수작업으로 진행돼 주목을 받았습니다. 타이완에서 선거가 끝나고 개표를 했는데요. 개표 요원이 투표용지를 직접 들어올려 유권자가 투표한 후보자 이름을 크게 외칩니다. 후보자 이름과 투표용지에 적힌 사람 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을 하고 이렇게 발을 정자로 하나하나 적어서 표를 집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타이완이 이처럼 자칫 번거로워 보일 수 있는 수개표를 진행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 국민당 독재 체제 때 간접 선거로 총통 선거를 치르면서 이 부정 선거 논란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1996년 이후 직선제를 실시하면서 수개표 방식도 도입됐습니다. 투표함 바꿔치기 의혹도 차단하기 위해 해당 투표소에서 바로 개표까지 진행되는 점도 독특합니다. 이뿐 아니라 타이완에서는 시민 누구나 개표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사진과 영상도 촬영할 수 있는데요. 이는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겨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해 개표하는 그리고 개표 관람증을 발급받은 사람만 지켜볼 수 있는 우리나라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타이완 유권자와 우리나라 유권자 수는 2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투개표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면 전면 수개표 도입은 무리일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 선관위는 다가오는 총선에서 부정선거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투표지 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사람이 직접 손으로 검표하는 절차를 넣기로 했는데요. 공정한 선거라는 국내외 평가를 받는 타이완의 수개표 방식을 통해 보완할 점은 없는지 한 번 더 점검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 첫 관문인 아이오와 코커스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원 대회 역사상 가장 추울 것으로 보이는 날씨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최악의 북극 한파가 투표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트럼프와 나머지 후보들 간의 명암이 엇갈릴 전망입니다. 아이오와 현지에서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지금 아이오와는 영하 27도, 현지 언론은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추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트럼프 유세장 앞에는 이렇게 지지자들이 긴 줄을 늘어서고 있습니다. 유세장을 가득 메운 지지자들은 행사 시작 2시간 만에 등장한 트럼프에게 뜨거운 환호를 보냅니다. 트럼프는 북극 한파에도 빼곡히 들어찬 지지자들을 보며 흡족해했습니다. You have to see what's outside. We have a lot of people here. If this is any indication, the storm has had zero effect. Zero. 트럼프 지지자들은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반드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집을 나서겠다고 확언했습니다. Oh yeah, I'll be out to vote. He's the man. He's the one that brought this country back into shape. Because of the things he accomplished during his presidency. We had good economy. 혹한으로 막판 현장 유세가 대부분 취소된 가운데 나머지 후보들은 조급해졌습니다. 1시간 이상 소요돼 안 그래도 수고로운 코커스에 추운 날씨까지 겹쳐 득표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It is cold. It is really cold. But we are going to fight this until the very end. Pitch in $5, $10, $25 today, and let's finish this strong. They can throw a blizzard at us, and we are gonna fight. They can throw a wind chill at us, and we are gonna fight. 트럼프는 가장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과반 가까운 지지율을 확보한 가운데 디센티스와 헤일리가 2위를 놓고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첫 경선부터 1위가 뒤바뀌진 않겠지만 적어도 추격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선 2위 자리가 절실한 상황. 일각에서는 1위가 확실한 트럼프보다 2위 경쟁이 치열한 나머지 후보의 지지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향할 거란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일기예보는 코커스 당일 기온이 영하 30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코커스 역사상 가장 추운 날씨가 공화당 첫 경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아이오와 디모인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경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자가 민원인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방심위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앞서 민원 사주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민원인 정보 유출 의혹 관련 강제 수사가 먼저 시작된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9시쯤부터 서울 목동에 있는 방심위에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관제실과 민원상담팀, 전산팀과 방송시민국 등에서 강제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류일인 방심위원장은 이른바 민원사주 의혹이 제기되자 민원인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무처 직원 등 성명 불상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류 위원장이 수사 의뢰를 예고한 지 3주도 안 돼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유출자를 특정한 뒤 수사 확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민원 사주 의혹이 먼저 제기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원 사주 의혹은 류일인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뉴스타파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특정 방송사 보도를 심의하는 무더기 민원을 사주했다는 의혹인데요. 회피 등 절차 없이 류 위원장이 심의에 참여했다는 내용의 부패 신고서가 지난달 국민권익위에 접수됐습니다. 지난 12일에는 방심위 노조 역시 권익위에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민원 사주 의혹보다 정보 유출 의혹 관련 수사가 먼저 이뤄지자 노조는 크게 반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민원인들의 정보를 직원들이 열람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범죄 혐의를 덮고 앞으로 그런 민원 사주를 계속하겠다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민주당의 류 위원장을 고발한 사건이 남부지검에 접수됐다가 서울 양천경찰서로 이첩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류 위원장은 제기된 혐의에 대해 당시 뉴스타파 관련 민원이 180여 건 접수됐고 민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취임하기 전 이미 긴급 안건으로 상정돼 민원 제기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기소 여부를 놓고 오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회의가 오늘 오후에 열립니다. 수사심의위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서 외부 전문가들이 기소 여부 등을 논의하는 기구로 이번 회의에는 참사 유가족과 당사자인 김 청장, 최 서장 측이 직접 출석해 진술할 예정인데 심의 결과는 이르면 오늘 저녁쯤에 나올 전망입니다. 앞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외부 전문가 5명의 자문을 거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김 청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에선 법리적 의견이 엇갈리면서 1년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달 150만 원 이상 고액을 사교육비에 지출하는 비율을 살펴봤더니 영재고나 과학고 등 특목고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일반고 지원 학생들보다 최대 6배 더 많았습니다. 사교육에 돈을 많이 써야 좋은 학교에 간다는 얘기일까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지원 기자. 네, 사회정책부입니다. 네, 영재고 특목고 학생일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얼마나 더 많은 겁니까? 영재학교나 특목고에 이미 재학 중인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일반고 1학년보다 사교육비에 고액을 지출하는 경우가 최대 6배 많았습니다. 중학교 3학년 중에서는 특목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매달 150만 원 이상 사교육비에 들여는 비율이 일반고 희망 학생보다 최대 6배 많았습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매달 사교육에 150만 원 이상 지출하는 학생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 일반고에서 7.1% 수준이었지만 영재학교에서는 6배가 넘는 43.8%로 나타났습니다. 또 과학고는 38.5%, 자사고는 29%로 뒤를 이었고 외고나 국제고 1학년 학생 가운데 고액 사교육을 받는다고 응답한 경우도 21.7%에 달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도 진학을 희망하는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서 사교육비 격차가 컸는데요. 과학고 진학 희망자의 42.9%, 영재고 희망자의 25%가 매달 150만 원 이상 사교육비를 지출한다고 답해 일반고 진학 희망자보다 최대 6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또 밤 10시가 넘도록 심야 사교육을 받는 중학생도 과학고 57.1%, 영재학교 진학 희망자는 50%에 달해 20% 수준인 일반고 희망 학생에 비해 입시 스트레스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등학교 유형별 사교육비 격차가 큰 상황인데 교육 현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현장 교사들은 고교 서열화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등교사 1,7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전체의 65.7%는 영재학교 과학고를 정점으로 한 고교 서열화에 문제가 있다고 응답했고 사교육비가 가계에 경제적 부담이 된다는 응답도 95%가 넘었습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학생들이 사교육에 내몰리는 고교 서열화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부가 관련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오전 기자회견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으면서까지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격차를 가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서 교육부는 우리 아이들이 모두가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상향 평준화 그리고 일반고 전환 정책 등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또 매년 3월 정부가 발표하는 사교육비 통계에 고교 유형별 사교육비 지출 현황에 대한 정보가 미흡하다며 구체적인 통계 발표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실시간 원격 온라인 수업이 가능한 가칭 서울 통합 온라인 학교를 내년 3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통합 온라인 학교는 내년 전년 실시되는 고교 학점제를 위한 곳으로 서울 고등학생들은 자신의 학교에서 들을 수 없는 과목을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게 됩니다. 학교는 서울 성동구 덕수고 분교 부지에 설립되고 수업은 온라인으로만 진행되지만 시험은 학교 내 교실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주 국회가 총선 준비로 더 바빠집니다. 여야 모두 출마자 선정 작업, 공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양당 중심으로 공천 준비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내일인 16일 공천관리위원회 첫 회의를 진행합니다. 출마를 희망하는 후보자 가운데 경선에서 배제하는 대상자, 이른바 컷오프 기준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가장 큰 관심사는 단연코 앞선 혁신위원회가 제시한 안인 하위 20%대 현역 의원 컷오프 여부입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도 지난 11일 첫 출근 자리에서 혁신위의 컷오프안이 어떻게든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영남권을 비롯해 어느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현역 의원이 물갈이 대상에 오를지 관심입니다. 민주당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20일까지 6일간 전국 지역구에서 총선에 나설 후보자 공모를 진행합니다. 민주당 역시 컷오프 기준과 대상 전망을 둘러싸고 당내 관심이 뜨겁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실시한 현역 의원 평가 결과 자료도 공천심사에 활용되는데 하위 20%에 해당하는 의원들이 경선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야 모두 시작부터 공정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의 경우 공관위원회 친윤 핵심으로 불리는 이철규 의원이 포함되자 대통령실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를 의식하듯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천받기로 한 사람 결탄코 없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의 경우 후보 검증 과정에서 친 이재명계인 조정식 사무총장과 한준호 의원 지역구에 각각 출마를 준비하던 비이재명계 후보자들이 부적격 판정을 받은 반면 미투 논란을 받는 정봉주 전 의원과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의원,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으로 1심 실형을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 등이 적격 판정을 받아 논란입니다. 이명백 민주당 공관위원장이 친명, 비명, 반명도 없다고 일축했지만 불신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양당 모두 당내 공정이 유독 강조되는 이번 총선. 정치개혁을 외치며 당을 떠난 제3지대까지 몸집을 키우고 있는 만큼 총선 표심만큼이나 공천 룰과 결과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자당의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면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2일 기준 오는 4월 총선 당일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곳은 기초단체장 2곳, 광역의원 15곳, 기초의원 23곳 등 모두 40곳입니다. 한 위원장의 이런 발언을 두고 정치권 일각에선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의 유죄 확정으로 지난해 10월 치러진 보궐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지만 박정하 수석 대변인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원론적인 이야기인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이르면 이번 주에 당무에 복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오늘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복귀 시점에 맞춰 새로운 정당 이미지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이번 주에 복귀할 수 있다는 언론의 예상에 제일 중요한 건 건강이라면서도 전화나 비서실장, 사무총장과의 대화를 통해 어느 정도의 당무는 보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성추행 전력 등으로 논란이 된 친명계 원외 인사인 더불어민주당 강의원 당대표 특보가 총선 후보자 검증위원회 후보 검증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강 특보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규정상 적격 여부와 관계없이 이 대표와 민주당의 총선 승리 전략을 흔들리게 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강 특보는 지난 2018년 과거 성추행 사건에 대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고 이 밖에 2건의 음주운전과 1건의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어 후보 적격 논란이 일었습니다. 제3지대 신당 가운데 하나인 새로운 선택에 동참 의사를 밝혀온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정의당 비례대표인 류 의원은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브리핑에서 류 의원은 당이 민주당 이중대가 되고 있다는 취지로 비판하며 탈당 사유를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당기위원회에 출석해 소명한 후 정의당을 탈당하고 의원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정의당이 다시
민주당 이중대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운동권 최소연합을 선언했지만 조만간 조국신당과 개혁연합신당, 진보당 등과 함께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위성정당에 참가하게 될 겁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정의당이 민주당의 도움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정당으로 몰락해 가는 걸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정의당의 잘못된 선택에 반대하는 기록을 남깁니다. 마지막으로 당의 공적 기구에서 제 진위가 무엇이었는지 소명하겠습니다. 이후 징계 결과와 상관없이 정의당을 탈당하고 의원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제3지대 움직임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양당은 공천 신경전에 불이 붙었습니다. 민주당은 당대표가 자리를 비운 사이 탈당과 공천 논란으로 벌써부터 잡음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박용진 의원은 이른바 찐명대전을 경계했습니다. 대표와 가까우면 살고 멀면 떨어지는 형국이 되면 결국 공천이 아니라 망천이 될 것이라는 건데요. 들어보시죠. 찐명대전으로 끌고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당의 공천 과정이 이른바 분열 경선으로 전락해서도 안 됩니다. 민주당은 그 길로 가서는 절대 안 되고요. 그래서 국민들 보시기에 이재명 대표하고 친하면 패스, 그리고 이재명 대표하고 멀리 있거나 이재명 대표 측근들에게 도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따이. 이렇게 되면 국민들 보시기에는 정말 갸우뚱. 이게 공천이야? 망천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국민적 눈높이와 상식을 잘 지키는 그런 공천으로 가야 되는데 첫 스텝들에서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 국민들께서. 한편 어제 창당 발기인 대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빅텐트 조성에 들어간 미래대연합의 행보도 관심입니다. 대표를 맡게 된 조홍천 의원은 미래대연합은 A형, B형 가리지 않고 수혈할 수 있는 O형이라면서 보수 진보를 넘어선 정치개혁 플랫폼을 강조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아무리 급하다고 A형 피를 B형 환자한테 그대로 수혈하면 거부 반응이 나서 큰일 나죠. 죽는다. 그러면 반드시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미래대연합을 저는 O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형 피를 받아서 O형에 놓고 그래서 그 O형을 뽑아가지고 B형한테 주고 B형 피를 받아서 O형에 놓고 그걸 A형에 주고 그동안에 뭐 저희가 추구해왔던 바가 뭐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한국 정치의 전반적인 개혁을 얘기를 했던 거고 또 저 자신 뭐 박근혜 비서관 출신이고 민주당에서 활동을 해왔고 또 우리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위원장도 있고 정태근 위원장도 있고 양쪽에서 오신 분들 다 계시고 저희는 뭐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반년 20일 공식 출범을 앞둔 개혁신당은 김용남 전 의원이 합류하면서 천하용인 시즌2의 시작을 알렸는데요. 천하람 창당준비위원장은 시즌1과 시즌2, 김용태 전 최고위원과 김용남 전 의원 중에 누가 더 좋냐는 질문을 받았다며 김용남 전 의원이 더 좋다고 답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들어보시죠. 김용태 전 최고위원과 김용남 전 의원 중에 누가 좋냐 이런 질문을 어떤 방송에서 하셔서 저는 김용태 최고위원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김용남 전 의원이 더 좋다. 왜냐하면 동질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이기 때문이다. 괴가 다르잖아요. 사실은 반 이준석이었죠. 대놓고 얘기하자면 판도 굉장히 세게 하시고. 근데 저는 김용남 의원의 합류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은 저희의 포용력과 리더십도 있었어요. 저희는 과거에 이준석 욕하고 천하람 욕하고 했던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고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무수석 출신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달리 봤습니다. 프레임 싸움에 말려들 거라며 아예 무시 전략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특검에 대해서 이것도 앞에서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이른바 프레임 전쟁의 하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호응한다든가 또는 뭐 일정한 조건을 달아서
어떤 받아들이는 신용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결국 총선에서 굉장히 큰 피해를 입을 주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김건희 여사를 거론하는 것 자체, 김건희 여사가 무슨 죄가 있는 것처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상대방의 프레임에 말려드는 것이고, 그것이 이른바 조지 레이코프가 말하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그 코끼리가 공화당이잖아요. 그 공화당의 언어에 휘말려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쪽에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민생토론회에서 반도체 산업은 전쟁이고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을 총력 투입해야 한다며 올해 만료되는 반도체 투자세 공제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기업 퍼주기라는 일부 비판은 거짓 선동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죠. 반도체는 그 어떤 산업보다도 우리의 민생을 풍요롭게 하고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반도체 산업은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을 총력 투입해야 성공할 수 있는 전략 산업입니다. 반도체 산업을 키우고 세계 최고의 초격차를 유지하는 것은 바로 전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금을 면제해주고 또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더 많은 세금과 재정 수입이 이루어질 것을 보고 정부도 어떻게 보면 사업하는 겁니다. 큰 기업들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힘들게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은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어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설 민생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인상 유예를 비롯해 서민 물가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이번 고위 당정에서 주로 어떤 내용이 논의됐습니까? 네, 어제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는 설 연휴를 앞두고 취약층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여당은 취약계층 어려움이 아직 큰 만큼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층 365만 가구의 전기요금 인상 시기를 유예해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도 이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5월 전기요금을 인상하면서 인상분 적용을 취약층에게는 1년 유예했는데요. 이번 조치로 올해 5월 이후에도 취약층의 전기요금 인상분 적용은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설 장바구니 대책도 나왔다고요? 네, 당정은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설 기간 중 16대 성수품을 집중 공급하고 정부의 할인 지원율도 기존 20%에서 30%로 10%포인트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체 설 성수품의 평균 가격을 지난해 수준 이하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할인 지원에 참여하는 전통시장도 농축산물 700곳, 수산물 1000곳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 달에 살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 한도를 월 50만 원 올리고 총 발행 규모 역시 1조 원 확대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 최근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과일은 30만 톤의 할당 관세를 적용해 공급 확대와 가격 인하를 유도합니다. 네, 설 연휴에 귀성길이나 귀경길 교통비 부담도 적지 않은데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뭐가 나왔습니까? 네, 설 연휴 기간인 다음 달 9일부터 12일까지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무료입니다. 이번 조치로 약 800억 원의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되는데요. 명절 기간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철도 요금 역시 할인에 들어갑니다. 설 연휴 기간에 KTX나 SRT를 타고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이른바 역귀성의 경우 최대 30%까지 요금을 깎아줍니다. 아울러 대중교통의 수속력을 높이기 위한 특별 교통대책도 함께 마련될 예정입니다. 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부담 완화도 함께 추진된다고요? 네, 다음 달부터 이뤄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출이자 경감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됩니다. 3월 말부터 시행되는데 대상자는 약 40만 명 규모이고 줄어드는 이자는 최대 150만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 원을 새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되는지 또 임금 체불이 이루어지지는 않는지 집중 점검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해 도입된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1년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마트에 가보면 대부분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아직 잘 모르는 소비자들도 많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장을 보러 온 직장인에게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를 물어봤습니다. 소비기한은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판매자가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이고 유통기한은 유통하는 기간 아닌가? 잘 모르겠어요. 지난해 도입된 소비기한 표시제도. 1년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고 있지만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유통과 판매가 허용된 기간, 한마디로 식품을 팔아도 되는 기간입니다. 소비기한은 보관 방법만 잘 지키면 식품 섭취에 문제가 없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통 유통기한이 소비기한보다 짧아서 먹을 수 있는데도 버려지는 게 많아 음식 낭비와 환경 오염 문제가 거론돼 왔습니다. 소비기한으로 바뀌면서 연간 약 1조 원 규모의 사회적 이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생산이나 재고 관리 부분에서 예측 가능성이 조금 상승할 수 있는 부분, 이제 수출적인 부분에서 놓고 보면 운송할 수 있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고 그러면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겠고. 정부는 두부와 막걸리 등 총 700여 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제시하고 있는데 기존 유통기한보다 많게는 2배 이상 늘어납니다. 하지만 매출 상위 100대 기업 가운데 기간을 늘린 업체는 4% 수준으로 대부분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표기만 바꿨습니다. 소비자가 가정에서나 보관할 때 온도 같은 게 이제 지켜지지 않으면 식품의 안전 문제 이런 걸 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이 식품업계에서는 안전이 최우선이거든요. 최선의 기간을 좀 보수적으로 잡는. 소비기한 사용은 세계적인 추세로 OECD 대부분 국가가 도입한 상태입니다. 결국 소비자와 유통사, 제조사가 소비기한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갖고 보완해 나가는 것이 선결 과제입니다. 무엇보다 소비자가 식품을 섭취하는 기간이 길어진 만큼 엄격한 품질 관리로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 씨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을 만한 정보를 공개한 혐의로 추가 입건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황 씨와 황 씨 변호인을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황 씨 측은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낸 입장문에 영상 속 인물을 특정할 수 있는 발언을 포함해 2차 가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불법 촬영 혐의와 관련해 지난 12일 2차 조사를 마친 경찰은 수사에 필요하다면 황 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전 지구 온도를 색으로 표현해 배치한 기후 줄무늬가 있습니다. 색이 붉어질수록 기후 위기가 심각해진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한 건데요. 매년 붉은색이 늘어나던 이 줄무늬에 가장 진한 붉은색이 새로 추가됐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란 줄이 이어지다 하얀색 줄이 생기더니 이번엔 붉은색으로 바뀝니다. 영국의 기후과학자 에드 호킨스가 개발한 기후 줄무늬입니다. 세로줄 한 개는 1년의 평균 기온을 의미하는데 1971년부터 2000년의 평균 기온을 기준으로 기온 감속폭이 클수록 진한 파란색, 상승폭이 클수록 진한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기후 줄무늬에는 빨간색 계열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만큼 지구 기온이 상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맨 오른쪽에 가장 진한 빨간색이 추가됐습니다. 지난해 상황을 반영한 건데 전 세계 평균 기온이 14.98도로 관측사상 가장 높았기 때문입니다. 365일 내내 지구 일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도 이상 높았고 한 해의 절반에 달하는 173일 동안은 기후변화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1.5도를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엘니뇨의 영향으로 올해는 기온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는 겁니다.
현재 동태평양 수온이 평년보다 2도 이상 높은 슈퍼엘니뇨죠. 지금으로 본다면 몇 주에서 2달 내로 가장 최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지구촌이 산업혁명 이후 가장 뜨거울 것이란 경고가 나오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봄과 여름철 이상고온이 우려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월요일인 오늘 날은 쾌청하지만 날이 급격히 추워졌습니다.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오늘 아침 서울의 체감온도는 영하 12도까지 곤두박질했는데요. 한낮이 된 지금도 체감온도는 영하 5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나 낮은 기온이니까요. 오늘 외출하실 때는 저처럼 목도리와 장갑 등 보온용품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경기 북동부와 강원 등 일부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령 중입니다. 경기도 연천과 강원 산간 등 곳곳으로는 오늘 오전 한파주의보가 한파경보로 강화됐습니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 추위 속에 이미 내린 눈과 비가 얼어서 도로 곳곳이 빙판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동하실 때는 미끄럼 사고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낮에도 찬바람이 불며 추위가 계속됩니다. 서울 영상 1도, 춘천 3도, 대전 4도가 되겠고 체감온도는 이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낮부터 예년 기온을 회복하며 점차 누그러지겠고요. 남은 한 주간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주 후반에는 충청과 영동 그리고 남부지방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동쪽 지방은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확대 발령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부는 만큼 불씨 관리에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이상으로 뉴스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